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가 되는 유럽 이야기 책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어서 그 책의 형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나라들 중 소개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사, 연구해서 그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나라인가? 유럽 나라인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했나?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이 책의 형식을 바탕으로 썼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평가의 어떤 그런 포인트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안이가 우선 1번 발표를 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준이 서로 순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안이 글이 요겁니다. 시작해요. 잠깐만. 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유럽,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0.44 제곱킬로미터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바티칸 시국의 종교는 거의 다 카톨릭입니다. 바티칸 시국에서는 카톨릭 교환이 국가 원수이고 교황청이 통치기관입니다. 실제로 교황청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의회와 법원, 사무처와 평의회 등 여러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궁정, 바티칸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정통 음식으로는 카초에 페페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파스타를 삶은 뒤 페코리노 치즈와 후추를 뿌려 버무리는 파스타 요리입니다. 자, 민준이 평가. 어, 그 약간 그 관광지나 음, 전통 음식 그 설명한 거를 잘했고 근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서로 평가. 음, 약간 그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 조사를 했는데 음,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책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안 쓴 거. 음, 그거는 약간 아쉬운 것 음. 자, 두 번째 2등이 누구였지? 민준이? 정서로 누구지? 저요. 민준이. 자, 민준이가 한 거 보겠습니다. 발표. 포르투갈 이야기. 포르투갈은 남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전통 음식인 부야베스 와인 등이 유명하고 날씨가 온화해 올리브와 포도, 밀 등을 생산한다. 포르투갈의 옛 민족, 원래 북유럽에 살던 고대 게르만족이 기후가 온화한 남유럽 쪽으로 이동했다. 그중 남유럽에 속해 있던 포르투갈에도 게르만족이 남하하였었고 8세기경에는 북아프리카로부터 건너온 아랍인에 의해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당하였던 시기를 거쳐 현재의 포르투갈이 된 것이다. 포르투갈의 전성기. 포르투갈은 15세기, 16세기에 포르투갈 왕국과 에스파냐 왕국의 다른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대항해 시대로 인해 포르투갈 왕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식민지를 둔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지만 1578년 전쟁에서 패하고 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여 위기를 겪자 에스파냐와 통합해 에스파냐 왕국의 부속 왕국으로 전락하게 됐다. 네, 수고했습니다. 서로. 일단 이 책의 형식에 맞게 들어가야 할 내용을 좀 쓴 거. 시안이. 약간 되게 역사를 되게 잘 한 것 같고 약간 그 나라의 특징 같은 건 약간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음,
다음 서로 거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서로 네,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북유럽 나라다. 그래서 두 사이에 전쟁이 생기면 큰 피해를 얻기도 했다. 핀란드의 수도는 헬싱키다. 핀란드의 정치 체제는 일종의 의회 민주주의다. 핀란드는 다당제 국가이며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른다. 국가 원수는 공화국 대통령으로 대체로 대외 정책만 담당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식을 크리스마스에 먹는 전통이 있다. 핀란드의 크리스마스 전통은 핀란드의 전통 축제인 케르키와 북유럽 바이킹의 태양성대 축제,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까지 모두 합쳐져 이루어졌다. 케르키는 11월 말 뿌리채소가 추수가 끝날 무렵 한 해 농사의 끝을 건축하는 잔치인데 다음해 봄이 되기 전까지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봄이 되기 전까지 먹을 수 없어서 핀란드 사람들도 곡식이 부족해지는 겨울을 대비해 이날 많은 음식을 먹었다. 겨울 전쟁 때 핀란드는 영토의 11%, 상업 능력의 10%를 소련에게 넘겨주었지만 이때까지 소련과 싸웠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소련에 흡수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핀란드가 서류상으로는 소련에게 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기간 동안 핀란드군은 전사자는 무려 2만 5천여 명, 부상자 4만 5천여 명의 참혹한 피해를 입었으며 소련군은 전사자 12만 7천 명, 부상자 18만 9천 명이라는 거대한 인명 피해를 냈다. 하지만 이런 인명 피해에도 전쟁에서 끝까지 싸운 핀란드인은 전투 종족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핀란드는 오늘날에는 자연을 보러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관광의 명소가 되었다. 또 특별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육률이 늘고 있어 앞으로 성장할 나라로 보인다. 시안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역사 되게 잘 말하고 지금 어떻게도 어떻게 됐는지도 잘하고 약간 그런 그 축제 같은 것도 잘 말하고 어 처음에 들어갈 때 잘하고 마지막 나갈 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민준이. 역사나 뭔가 특징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음, 자, 그다음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책 혹시 갖고 있어? 지금? 네. 자, 시안이 책이 없고? 네. 그렇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 잠깐 책을 보자고 그러냐면 이 책의 형식을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책 28쪽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소 제목을 달았어. 첫 번째 소 제목이 뭐야? 다만의 나만의 개성은 나만의 개성을 개성은 프랑스인들이 사는 이유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 프랑스 사람들이 이른바 개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성이 강한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국민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자, 그다음에 30쪽에 뭐 제목 달팽이 달팽이 요리가 요리가 유명한 유명한 음식의 천국. 달팽이 요리가 유명한 음식의 천국에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뭐 음, 음식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됐어? 자, 네. 그다음에 31쪽 세 번째 프랑스의 프랑스의 모태. 프랑크 프랑스. 프랑스의 모태 프랑크 왕국. 그다음에 33쪽에 백년 전쟁과 잔다르크. 백년 전쟁과 잔다르크. 35쪽에 짐은 고가다. 절대 왕정. 지문국가다 절대왕정. 자, 지금 요거의 공통점이 뭐야, 시안이? 소제목이 있어요.
그 앞에도 소제목이 있었잖아. 지금 소제목 읽어주고 있는데 소제목이 있다는 게 뭔 말이야? 자, 첫 번째 거는 그 나라 사람의 특성이야. 두 번째 거는 그 나라의 음식 문화야.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요 세 가지는 민준이 뭐야? 역, 인문환경. 민준아 뭐라고? 역사, 역사잖아. 아, 프랑스의 역사구나. 모태 프랑크 왕국과 백년전쟁과 잔다르크와 지문국 국가의 절대항쟁이 프랑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37쪽에 제목이 뭐야?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 에펠탑. 그 다음에 39쪽. 나폴레옹과 개선문, 자, 이거의 공통점은 뭐야, 시안이? 역사예요. 서로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요. 음, 어? 민준이 공통점이 뭐야, 금방? 두 가지 공통점. 혁명, 자,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 에펠탑, 나폴레옹과 개선문. 물론 아, 이것도 뭐, 그 시안이. 랜드마크예요. 그렇지. 시안이가 말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펠탑 개선문이라고 프랑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상징물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됐니? 자, 네, 그다음에 42쪽 제목이 뭐야? 동의 프랑스 예술의 도시. 응? 벽동의 프랑스 예술의 도시 파리. 이거는 문화, 제목으로만 보면은 파리 그 나라의 도시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다시 현대사,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요게 이제 프랑스 편을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 자, 영국 편 보겠습니다. 46쪽 첫 번째 제목 뭐야? 영국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줄을 서요. 자, 뭐야 이거? 그 특성, 특성. 아까 프랑스 사람들은 나만의 개성은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이유, 개성을 존중히 여기는데 영국 사람들은 뭐 한다? 줄을 선. 혼자 있어도 줄을 선다. 질서를 잘 지키는 영국인을 얘기하고 있잖아. 자,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첫 시작을 뭘로 한다? 특징,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 국민성, 이런 걸 갖고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국을 소개한다 그러면 뭐로 할 것 같아? 소개, 첫 타이틀을. 응? 여러분들 한국인 특성 얘기할 때 보통 뭐 얘기해? 음, 드라마의 나라. 뭐? 드라마, 드라마의 그치. 드라마의 나라, 한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드라마를 엄청 한 해 제작된 드라마가 뭐 엄청 많다던가, 드라마 보기를 뭐 즐겨 한다던가, 뭐 그런 걸로 할 거거든요. 이제 드라마의 나라 한국,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는 거야? 시안이가 보기에는? 그래도 살짝 또, 다른 사람들은? 서로가 보기에, 민주주의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 인내심이 없어요. 응? 서로 뭐라고? 인내심이 없어요. 무슨 심? 인내심? 아, 인내심이 없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 성격, 어, 어? 성격이 급한? 성격이 급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빨리빨리지. 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나라. 그래서 그게 한때는 나쁘게 얘기했어. 빨리빨리 하는 거가 그래서 대충 부정적으로 막였어. 근데 지금은 빨리빨리에 대해서 쌤 딸이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지금 잠깐 우리 한국에 와 있는데 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게 겁난다는 거야.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게 정말 빨리빨리 처리가 돼. 심지어는 뭐 그 신청하면 인터넷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는 것도 많고 한두 시간 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권 같은 거 해도 그냥 길어야 일주일 정도 후면 우리가 여권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수님 딸 프랑스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 일을 처리하기 전에 예약부터 먼저 해야 돼. 첫 번째. 바로 가면 안 돼.
예약을 한 다음에 가서 만나서 그 일 처리하고 나서 그 일이 끝나는데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저 딸이 하는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해. 한국에서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뭐가 잘못되면 이건 큰일이야. 응? 왜냐면 당연히 뭐 해야 되니까. 처벌받아야 돼. 정확히 잘 돼야 되니까. 아, 근데 프랑스에서는 우리 딸이 하는 얘기로는 잘 되면 그건 너무 럭키한 일이래. 아,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잘 되면 아주 럭키한 일이래.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 그래갖고 자기가 프랑스에서 몇 년 사는 동안 그 시스템에 겨우 익숙해졌는데 다시 와서 한국의 이 빠른 문화의 맛을 봐가지고 다시 프랑스 돌아갈 때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디 24시간 내내 편의점도 있고 뭐 음식점도 문 열고 막 이러잖아. 네. 근데 그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 파리나 아주 대도시 번화한 곳 아니고는 가는 데는 밤 9시 이후에 그런 곳이 없다는 거야. 진짜요? 아, 소도시나 이런 데는 그냥 밤 9시 이후에 뭐 그런 데 없다는 거야. 문 열고 막 이런 데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제 뭐해? 답답하다는 거야. 물론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편의점도 갈고 음식점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누군가는 뭐 한다는 거야. 그 일을 시간에. 24시간 동안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시간에 야간 노동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는 밤에 택시 운전을 하고 대리운전을 해야 우리가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게 없다는 얘기는 결국 밤에는 다 같이 뭐 한다는 거야. 쉰다. 다 같이 쉰다는 거야. 일요일에 문 여는 가게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다 같이 거의 쉰다는 거야. 강아지신다.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야. 돈 있는 나라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돈이 있어도 서비스를 뭐해? 안 돼. 마음껏 못해요? 받을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특성을 조사해서 특성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회표 쪽의 제목이 뭐야? 두 번째 제목이. 홍차를 안 마시고는 못 사는 영국 사람. 자, 그럼 뭐에 관한 거야? 음식. 음식? 식문화. 아까 앞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이 달팽이 요리가 유명한 음식의 천국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잖아. 그 다음에 49쪽에 여러 민족이 섞인 여러 민족이 섞인 나라 영국. 그 나라의 뭐? 인구? 역사. 시작, 역사. 역사? 그 다음에 50쪽에 영국과 프랑스의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 그리고 52쪽에 대연장 마그나 카르타 장미전쟁. 그 다음에 54쪽에 무적한 데를 무찌른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56쪽에 민주주의의 역사에 그래서 뭐야 그거는? 정치. 정치. 응? 역사? 그 나라 역사. 물론 정치도 있지만 역사. 이번 주 역사적 상황을 좀 설명했잖아. 근데 59쪽에 제목이 59쪽 영광의 영국과 은혜의 나라의 영국. 영광 영국과 오늘날의 영국 해가지고 영국의 현재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있는 것처럼 뭐가 없어 영국에서는 프랑스에는 있는데 영국에는 없는 게 아까 프랑스에는 에펠탑이라던가 개선문 같은 뭐 상징구를 역사와 연결시켜서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그건 안 나오지. 영국 가면 여러분들 보통 뭐 얘기? 빅뱅. 빅뱅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 뭐 이런 거 소개할 수 있는데 지금 지금 그때 빠져 있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62쪽 독일까지만 보겠습니다. 독일 제목이 맥주의 나라, 전차 군단의 나라. 맥주의 나라 전차 군단의 나라여서 이쪽은 아까 다른 책에서 두 번째 나왔던 거 여기는 오히려 첫 번째 나오지 뭐 음식 문화. 네. 그래서 맥주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 전차 군단의 나라,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민족성 민족 특성이 돼. 그 두 개 합쳐놨어. 또 63쪽 제목 입던 속옷을 싸게 팔아요. 그 나라의 민족 특성을 하고 이 순서를 지금 바꿔놨어요.
아까 다른 나라는 민족 특성을 먼저 했는데 입던 속옷을 싸게 팔아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독일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검소함을 인문학의 모습. 검소한. 64쪽 제목 대일만족 대이동 해이동 67쪽 독일의 조상 동프랑스 동프랑코 한국 68쪽 오토 대제와 신정 로마 제국 69쪽 비스마크르의 독일 통일 71쪽 히틀러의 등장 72쪽 패전과 독일의 분단 뭐야? 역사? 독일의 중요한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74쪽 마지막에 라인강의 기적과 통일 바로 뭐? 현재의 독일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봤는데 공통적인 게 뭐야? 공통적으로 다 같이 있는 거. 음식 문화 하나 있고 또 역사 역사. 역사가 중요한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민족 특징 민족의 특성이 인문환경? 민족의 특성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 현재의 모습 얘기하고 있고 했니? 이거 외에 이제 뭐 랜드마크라고 소개될 만한 어떤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물론 이거를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나중에 여러분이 뭐 새로 글을 쓰고 새로 소개글을 쓴다 할 때 근데 어쨌든 뭐를 소개하는 게 좋겠냐 어떤 걸 소개하는 게 좋겠냐 라는 게 정해져야 돼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조사를 진행을 해야겠지 그래서 지금 시안이가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못 와서 이제 서로 숙제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바티칸 시국을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과 관련되어서, 어, 여기 첫 번째, 위치와 면적과 인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 바티칸 종교? 시국의 뭐 행정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알만은 관광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음식에 전통 대해서 음식.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이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되겠지. 이 책에 따르면 이 책의 그에 따르면 그리고 그거에 맞는 작은 소제목도 달고 그리고 이제 바티칸 시국의 어떤 건 특성 가장 큰 특성이 뭘까? 네가 봤을 때 바티칸 시국의 가장 큰 특성이 가장 작은 나라이다. 그럼 가장 작은 나라라는 거에 그럼 네가 초점을 맞춰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바티칸 시국이 가장 작은 나라로서 나라가 될 수 있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바티칸 시국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안이가 좀 더 조사해서 그런 이야기를 더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다는 거지. 됐니? 네. 그럼 이제 쓸 때도 이제 가장 작은 나라라는 거를 좀 더 뭐하게 흥미롭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흥미롭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0.44km면 이게 도대체 얼마만한 거냐라는 얘기지. 0.44km.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0.44 0.44제곱킬로미터면 뭐 감이 와? 그 면적 크기가 얼마만한 건지? 경복궁 하나 정도래요. 그렇지. 그러면 시안이가 바로 제목을 뭐해? 이런 식으로 궁궐이 곧 나라라고요? 라는 식으로 이제 뭐라는 거야? 제목을 소제목을. 정하면 되는 거야. 소제목을 정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
중국의 그 뭐지? 무슨 그 쌤 갑자기 생각나요. 중국의 무슨 궁이지? 그 큰데. 만리장성? 아니 말장 성 그 성이고. 진시황릉? 그건 무덤이고. 중국의 그 궁궐이 그 유명한 그 관광지 있는데 모르면 뭐 해봐야 돼?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지. 자금성, 자금성. 자금성. 그런 식으로 자기가 조사해서 자, 뭐 계속 자기가 조사해봐야 돼. 84만 제곱미터. 오, 똑같네? 자금성은 72만 제곱미터. 자금성 61%군요. 자, 그럼 이거 써준 김에 뭐도 써줘야 되겠어. 가장 작은 나라라면 가장 큰 나라? 아, 가장 큰 나라. 아, 바티칸시크 0.4제곱미터 120메고 모나코가 1.95제곱킬로미터 32,000명.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라고? 공고를 좀 비교? 알아봤고요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그 글들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요즘 애들이 학교 인구 학급당 지금 뭐야? 보통 한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이야? 한 20명? 25명? 어? 저희는, 저희 30명이랑, 30명, 30명이에요. 30명이나 돼? 아, 어쨌든 저희는 반 두 개예요. 25명이라고 치면 내학급이면 100명인가? 그러면 6학년까지 있으면 600명이고 그러면 이게 몇 학급이 돼야 돼? 여섯 학급, 여덟 학급? 여덟 학급이면 25명씩 여덟 학급이 200명. 6학년까지 있으면 1200명이네? 그러니까 한 여덟 학급, 일곱,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시아리가 이렇게 쓴 거하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하고 두 개의 차이. 알겠어? 네. 네. 자기가 이걸 경복궁 만화 넓이라고 하는 것에 힌트 얻어서 경복궁 얘기를 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제 그 경복궁 얘기를 그냥 하는 건데 이 경복궁 이성계가 한양수도 정하고 경복궁 건축하고 자금성부터 만들었다 이거 자기 그런 배경식이 있거나 자기가 독자에서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써가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학급수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겠지. 그래서 적절하게 비교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글들을 작성해 가면 된다는 거지. 시작가 됐니?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바티칸 시국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광지, 그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가 왜 관광지인지, 한 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찾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쭉 써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이 전통 음식으로 카츠에 페페라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드는 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왜 전통 음식인지 뭐 이것과 관련돼서 네가 좀 더 뭐해? 흥미로운 어떤 그런 뒷이야기를 조사해서 그 이야기를 더 이렇게 소개하고 더 써줘야 될 거라는 얘기지. 단지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됐어, 시연아? 네. 음.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서로 같은 경우는 핀란드, 스웨덴 왜 어떤 거는 핀란드고 어떤 거는 핀란드고 왜 나라 이름이 헷갈려? 어? 사사를 잘못. 어. 핀란드지 보통 핀란드. 자, 근데 어쨌든 구두 쓰기를 할까? 자, 잠깐만. 아, 그래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생기면 큰 피해를 얻기도 했다. 헬싱키고 일종의 의회민주주의고 다당제 국가이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다. 국가수는 공화국 대통령으로 대체로 대외정책만 담당한다. 라고 해서 어쨌든 뭐 핀란드의 정치 위치 지형하고 그다음에 정치도까지 이렇게 쭉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핀란드 사람들의 그 특성, 특징 이런 부분들을 너가 뭐 해서 조사해서 여기 뭐 핀란드의 인의 국민성을 수식한 단어 시수라는 것이 있는데 대강 근성 혹은 인내심, 끈기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핀란드가 역사적으로 아니면 뭐 낯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속내를 내저 과묵하다. 핀란드의 국민성 하도 유명해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뭐 하면 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 서로야. 그래서 네. 핀란드인이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해서 너가 그거를 이제 한 부분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사람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먹는 전통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까지 쓴 거. 이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제목만 소제목만 달아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겨울 전쟁 때 전쟁 이거 역사 부분 쓴 거지 역사 부분. 그래서 차라리 요 부분을 띄어서 여기로 오고 그 겨울 전쟁이 몇 년도에 있었던 건지 그 얘기를 이렇게 써주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는 거지. 합쳐서. 그 다음에 이거 현재 이렇게 쓴 것도 좋지. 근데 여기 부분들도 자연 관광객들이 어디가 관광의 명소가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핀란드의 교육이 왜 특이하다고 하는 건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 보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야. 됐어? 그 소제목 네. 달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 이야기에서 전통 음식인 부에아스를 쓴 것까지 좋은데 부에베스에 대해서 그냥 뭐만 있는 거야? 제목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시아리처럼 이 부에베스가 어떤 음식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자, 그다음에 포르투갈이 이렇게 민족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들 좋고 포르투갈 전성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도 좋고 대항해 시대로 인해 포르투갈 왕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지만 위기를 겪자 에스파냐 통합 부상이 전락하게 됐다고 그 끝났잖아.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에스파냐 일부라는 거야?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에 대해 써야지. 그리고 혹시 뭐가 빠져 있어? 포르투갈의 특성이 빠져 있지. 그 부분도 조사해 쓰고. 이해가? 네. 네, 그래서 포르투갈 왕국이 실제로 이제 전성기를 누렸던 그 당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더 그게 가능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좀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여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15분 정도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동안에 지금 쌤이 여러분한테 그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서 쓰라고 한 부분이 있지. 그걸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중에 몇 개라도 어쨌든 너희 제목 하나를 소제목 하나를 정해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충실히 쓰는 걸로. 충실히 충분히 써보는 걸로. 그렇게 글쓰기 작업을 보완해서 쓰는 작업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써야 돼요? 아니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야. 너가 소제목 하나를 잡아서 그걸 자세히 쓰는 걸로 할 건데 아까 이제 서로는 선생님이 뭘 다시 하자고 그랬지? 특성, 핀란드의 특성이라는 걸 아예 안 썼으니까 그 소제목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를 쭉 썼지. 어, 요 부분을 내가 고쳐서 쓰던지, 요 부분을 고쳐서 보완해서 더 쭉 썼지. 뭐 시간 되면 둘 다 쓰면 더 좋고. 서로 지금, 선생님, 어, 저는 어, 그거죠. 그 너도 이제 바티칸 시국의 역사, 역사. 어, 역사,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너도 여기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관광지에 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쓰던지. 역사를 그건 너 알아서 할 일이고. 민준이는 네. 질문. 이따 보낼 때 음. 그냥 그 고친 거 다시 그 문자 여기 메시지로 보내요. 아, 그래서 너도 역시 포르투갈의 특성에 관해서 쭉 쓰던지, 아니면 이거 이후에 역사 이 부분들의 현대 어떤 그런 부분을 더 자세히 쓰던지, 골라서. 둘 다, 시간 되면 둘 다 다 쓰면 좋고. 됐어? 네. 그리고 전 15분 정도 쓰고 15분 후에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왜 일단 시간 다 된 다음에 얘기를 해. 어, 아니, 안 그래.
자, 어떻게 할까? 시간을 더 줘? 아니면 순대까지만 발표해? 대답들이 없어. 다 하긴, 응? 다 하긴 했어요. 아,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렇게 당연히. 순대까지만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낼까요, 선생님? 그냥 자기가 공유해줘. 아, 공유요? 어, 공유요? 공유할 수 있지. 네. 잠시만요. 2등부터 아까 1등이 누구였지? 시아였나? 저였는데 자 조금 걸릴 것 같아요. 1등 선생님, 민준이부터? 어? 근데 저 노트에 썼는데 아, 어떡해요? 서로가 발표하면 되지, 그러면. 못했었으면. 자, 민준이부터 공유해줘. 민준아, 공유할 줄 몰라? 어, 할 수 있어? 됐네. 음, 고쳐 쓴 부분, 어디야? 그, 앞에도 좀 고쳤고, 여기, 좀 읽어줘. 그, 포르투갈은 남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리스본 성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페이스트리 안에 커스터드를 채워 구운 파스텔 드 나타라는 포르투갈 전통 음식과 와인 등이 유명하고 날씨가 온화해 올리브와 포도, 밀 등을 생산한다. 그래서 이제, 그, 파스텔 드 나타라는 그 포르투갈 전통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는 부분들이 리스본 성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뭘 만들었다고 했는데 리스본 성자들이 왜 생계를 위해 그걸 만들어야 돼? 리스본 성자들은 왜 가난한 거야? 아, 맞다. 그걸 써야 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그런 게 궁금할 거란 얘기야. 그럼 그런 거를 또 네가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써주면 더 좋겠지.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다음에 여기 처음부터 읽어요. 고침. 포르투갈은 15세기, 16세기에 포르투갈 왕국과 에스파냐 왕국의 다른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대항해 시대로 인해 포르투갈 왕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식민지를 둔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지만 1578년 전쟁에서 패하고 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여 위기를 겪자 에스파냐와 통합해 에스파냐 왕국의 부속 왕국으로 전락하게 됐다.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나 포르투갈 왕국은 왕정이 붕괴되었고 1932년 살라자르라는 사람이 포르투갈의 100대 총리로 임명되었지만 대통령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 절대 독재자가 되었다. 하지만 포르투갈 국민들은 무혈혁명인 카네이션 혁명을 일으켜 현재의 평화로운 포르투갈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민준이가 지금까지 이제 쓴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에스파냐와 통합해 에스파냐 왕국의 부속 왕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잖아. 그러면 에스파냐 왕국의 부속 왕국이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파냐 왕국에서 이렇게 뭐 독립해야 되는 거잖아. 어, 근데 그거 없이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나 포르투갈 왕국은 왕정이 붕괴되었고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에스파냐 왕국 안에 포르투갈 왕국이 있었다는 뜻인지 그다음에 살자지라는 사람이 포르투갈의 100대 총리로 임명되었지만 총리로 임명했다는 건 누가 임명을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대통령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다는 절대 독재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왕정이 붕괴되어서 그럼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다는 건지 어? 뭐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포르투갈 혁명이 카네이션 혁명을 일으켰다는데 왜 하필 그게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불리는 건지 이건 또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더 조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글의 길이를 얼마큼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네. 양이 제한돼 있으면 이렇게 듬성듬성 쓸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특별히 양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지금 쌤이 그
질문했던, 물었던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면 더 좋겠지. 네. 어쨌든 이걸 통해서 민준이가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뭐야 대서양 쪽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렇게 독도가 이제 제일 동쪽 끝이잖아. 네. 뭐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제 뭐 마라동거가 제일 남쪽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포르투갈의 이제 그쪽이 이제 가장 그 뭐야 서쪽 끝 그게 이제 그 포르투갈에 있어.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또 이제 일부러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서로 읽어주면 돼. 제가 공유할게요. 잠깐만 서로부터 먼저 하고 너가 아까 1등 했으니까 지금 2, 3, 1이니까 순서가 서로부터 하고 그다음에 시안이 공유하면 되고 서로가 공책에서 제기한다니까 서로가 좀 천천히 읽어주고 다른 사람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핀란드의 행복 만족도로 국민성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음. 핀란, 핀란드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는 전 세계 1위입니다.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복지가 잘 되었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핀란드의 국민성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범사에 만족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큰 욕심에 부르지 않으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핀란드와는 달리 늘 비판적이고 치열하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핀란드 사람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행복이 넘치는 나라, 핀란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제목을 달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핀란드 국민들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그런 요인들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평소에 이렇게 그들 감사한 어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잘 했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이제 뭐야? 프랑스와 비교를 해가면서 쓴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 헬조선이란 말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 시안이나 민준이? 헬조선? 아니요. 헬이 뭐야, 헬? 지옥? 지옥. 지요. 헬조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가 막 그 자살률 막 그 세계에서 높고 막 그런 거 알아? 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사는 게 너무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밤새도 밥 벌어 먹고 살려면 밤새 노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힘든 그런 나라이기도 한 어떤 그런 측면인지 부각되어서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뭐 열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에 부정적인 측면만을 막 부각해가지고 해외조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그 딸이 남자친구도 같이 데려왔어. 근데 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한국이 프랑스를 부러워한다 했더니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대.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갖고 한국에 막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했더니 그건 배불러서 하는 소리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서 막 하는 소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생각들이 바뀌긴 했어, 사실은. 왜냐면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성장하고 또 한국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한국 스스로가 이제 좀 자부심을 갖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누군가는 그러겠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가? 정말 우리 스스로 너무 이렇게 더 좋은 거를 맨날 위만 쳐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행복한 걸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새로운 자각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것과 견주어서 얘기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지. 근데 어쨌든 서로는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는 프랑스 사람들과 늘 감사할 줄 아는 어떤 그런 핀란드 사람들을 비교해서 쓴 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꼭지를 이제 몇 개 해서 그 나라를 소개하는 것들을 쓸 수 있겠지. 서로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핀란드 한 이유가 뭐야? 뭔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나라가 핀란드였어요. 그냥 그 나라가 떠올랐어.
그렇고. 다음, 시안이 공유해줘. 공유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할 거라서 방해 금지 모드 좀 킬게요. 어떻게 키는 거지? 있다. 됐어요. 뭐가 됐어? 그래. 됐죠? 여기 보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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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나 왜 이거 미리 안 놨지? 선생님. 음. 잠시만요. 됐다. 음. 여기 밑에 역사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거, 바티칸 시국이 자리 잡기 전에 이것은 바티칸이 자리 잡기 전에 이것은 바티칸 언덕이었다. 원래 고대 로마인들이 로마 신화의 그 바티칸 자리 잡기 전에 이 잠시만요. 로마 신화 키벨레와 그 배우자 아티스를 숭배하던 곳이었으며 점을 치는 언덕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신성하게 여겨왔다. 서기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제 이후 바티칸 언덕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한 장소가 되었으며 성 베드로 또한 이 순교자 중 한 사람이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한다. 원형 경기장의 맞은편에는 비아 코르넬리아를 경계로 삼아 고대 로마 시대의 공용노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4세기 초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언덕은 다신교 각종 이교 신들을 위한 제단과 무덤, 빈문 등이 지어졌다. 그렇지. 그래서 바티반 시국의 그 곳이 과거에 어떤 곳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조사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 중지해도 돼요? 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시아이 덕분에 바티칸 시국에 있는 위치가 과거에 그런 곳이었어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정보를 이제 알게 된 점들 좋은 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글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그 가지런히 정리해서 우리가 그 뭐 예를 들면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공간적으로 간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더 쉽게 그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시간을 갖고 이제 고쳐 쓰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사실 시간을 조금 들였으면 얼마든지 아까 처음에 썼던 원래의 글보다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다른 설명글이나 이런 것들을 쓸 기회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럴 때도 이제 기본 소제목 같은 걸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들 얼마나 충분히 자료 조사를 또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어떤 얘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하고 또 이렇게 써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오늘부터 문자 파업이라는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문자 파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에 관한 책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문자 파업이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쉬,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